안녕하세요. 라이브에 있는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채경화입니다. 다니엘 씨, 네네. 혹시 회 좋아하세요? 좋죠. 깻잎에다가 회를 딱 하나 올려놓고 네. 고추장이나 쌈장에다가 딱 찍어놓고 네. 그다음에 싹 이렇게 많이 먹고 네. 매운탕으로 마무리하는 거는 최고죠. 야, 이 뭔가 진짜 전문가 같은데요. 회를 진짜 진정으로 먹을 줄 아는 네. 남자. 좋아하세요? 다니엘 씨. 저 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네. 좋아하세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방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네. 이 방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 방사능 오염수가 한국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회를 못 먹을 수도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날아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강릉, 경포대나 제주도, 부산 그러면 전부 다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도 엄청 어려워. 그러네요. 경제적인 타격도 크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맛있는 회를 걸고 우리 이 시간에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라이브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문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이제 국제사회에 이거를 저지하기 위한 공조를 해달라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하는 국제해사기구 미팅에서 또 이 오염수 관련 문제가 다시 또 이슈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할 텐데 관련해서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고정으로 자리 잡으신 시사 천재지변 김민아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회를 못 먹나요, 혹시? 네. 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많은 포함되죠. 네, 해산물, 그리고 모든 해산물. 네, 아마 나중에 자제분을 낳으시면 아빠 회 맛이 뭐야라고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 정도인가요? 네,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하면 그렇게 그렇군요. 되겠죠. 근데 이제 오염수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거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좀 궁금한데 관련해서 PPT를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작은 그림 몇 가지인데요. 네네. 우선 오염수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실제로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제 사고로 인해서 방사성 물질들이 나오니까 네. 사고 이후에 오염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그런데 우선은 건설할 때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유입되는 구조로 건물을 지은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건물을 지은 이유가 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어요. 네. 그래서 지변을 해수면에 너무나 가깝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해수면이 면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네. 파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비가 많이 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원전으로 물이 이게 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도 그런 문제가 네, 있었군요. 사고 전에도 그런 원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염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부실공사네요, 부실공사. 부실공사죠. 대표적인 부실공사예요. 네. 그리고 말도 안 되죠. 집을 이렇게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물이 새서 너무 슬프네요. 실제 집에 물이 새세요? 비만 오면 물이 새가지고. 가난한 김민아 씨. 그리고 네. 이게 여기가 후쿠시마가 굉장히 그 자연 자원이 풍부한 곳이에요. 네. 그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지금은 원전이 다 안에가 폭발해 있는 상황이고 방사성 물질들이 다 이제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물들 지하수로 내려오는 것들이 다 방사성 물질과 만나서 모두 고준위 오염수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보니까 오염수가 쌓여있는 오염수가 막 100톤? 막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0만 톤. 100만 톤? 100만 네, 톤. 100만 톤? 지금 7월 기준으로 많이군요. 1만 배를 축소해서 지금 아니, 1만 분의 1로 축소를. 거의 하루에 200톤 정도 방류된다고 그런 얘기 제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네. 100만 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문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더 이상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지금 방류 그 논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 115만 톤이에요. 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있거나 이러면 그 유입량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측정한 바에 의하면 매주 최대 4,000톤까지 오염수가 발생하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늘고 있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늘 거예요. 그걸 큰 통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네. 그 통이라고 하면 안 되고 큰 어떤 저장 공간이겠죠. 그렇죠. 네. 저장 수조? 탱크. 네. 그걸 계속 만들면서
집어넣고 또 만들고 집어넣고 또 만들고 했는데 더 이상 거기는 만들 수 없을 정도까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 네. 2021년까지 뭐 거의 그때 끝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찬다? 같아요. 네. 아, 근데 그 지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네네. 뭐냐면, 생각해보시면 원전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한국도 네. 보면요. 근데 그 부지는 지금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가. 네, 그렇죠. 사람들이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네. 거기서 뭔가 가게를 열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저장 탱크 부지로 만드는 게 불가능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21년까지 뭐 22년까지 저장 공간이 부지 때문에 막힌다 이런 얘기는 그 이유 때문에 태평양 방류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걸 네. 만드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느니 방류를 하는 게 훨씬 싸니까 네. 이 논리를 계속 만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 물이 새는 것만 그러면 새서 들어오는 물만 지금 오염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따로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연료봉이라든가 이런 거를 식히기 위해서 뭐 집어넣어야 되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 역시 전문가다우시네요. 제가 그런가요? 전문가예요. 역시 전문가다워. 김은하 그냥 씨 환경까지 모르는 게 없어. 원전까지. 왜 그냥 말하고 방사능까지. 있는데 나는. 네. 아, 되게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사실 그 원전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발전하면 열이 나기 때문에 식히는 냉각수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고가 난 이후에도 연료봉으로 계속해서 냉각수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안에는 안 들어가면 또 터지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화학 반응 때문에 또 다른 폭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안에 너무나 그 녹아내린 노심이 네. 그 안에 있는데 거기에 물이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오염도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과 물이 들어가면서 기체 반응이 일어나요. 네. 가스가 나오는 거죠. 네. 뚜껑이 없는데 가스가 나오니까 그 가스를 통해서 대기 중에 방사성 물질들이 또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만약에 방류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오염수가 한국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 이건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사실 후쿠시마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조사하셔서 작년에 발표하신 자료인데요. 네. 다음 그림으로 이제 넘겨주시면 여기 지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나와 있죠. 네. 네. 지금 이 그림이 여러 가지 복잡한 숫자들이 있는데 우선은 후쿠시마 사고가 났었던 2011년에 어떻게 해류가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네. 네. 중요한 건 동해 쪽으로 유입하는 이 해류들이 어떤 식으로 퍼져 나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운동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여기 지금 동해, 네. 우리나라 동해로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오는데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아, 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돌아가지고 이렇게 딱 그렇죠. 들어오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북태평양 쪽으로 그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중국 쪽으로 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네. 우리나라로 오는 게 1년 걸렸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 세슘이 축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불과 한 2, 3년 안에 세슘 농도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갔죠. 사고 전보다. 네. 그러니까 저게 샘플 채취하는 거에 그렇게 오랜 기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저 상태로 해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네. 더 많은 그 농도의 세슘이나 스트론튬이 우리 바다로 직접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연구 결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방류는 안 한 상황이고 방류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퍼져온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아,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바다로 어느 정도가 들어오는지 그걸 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가 결국에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가장 최신에 나온 거고 그리고 실제로 사고 이후에 직접 조사를 한 분석 내용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대학교에서 이제 보통 이걸 들어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바다에 들어가면은 퍼져가지고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점점 더 쌓이는 게 점점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는 건가요? 방사성 핵종들은 반감기라고 해서 네. 가지고 있는 방사능이 이제 좀 그 위험도가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 네. 사실 없어지는 물질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각 핵종들마다 무게도 다르고 성질도 달라서 네. 물 안에 들어갔을 때 더 수용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리고 축적이 일단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이게 위험성이 낮아진다라고 기대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거기서 이제 그 예를 들면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제 뭐 해류의 움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직접적으로 이제 동해로 유입된다든지 이렇게는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근데 연구를 해보니 실제로 유입이 됐더라. 일본인들이 연구를 한 결과
네, 이거 일본인들이 연구한 결과 아닙니까? 한국인이 연구한 거 아니죠? 네. 아니,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1년 저도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막 사고가 터졌을 때는 독일 대사관에서도 계속 메일이 왔어요. 지금 네. 계속 조사 중이고 계속 네. 측정하고 있으니까 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아예 지금 몇 년 동안 아마 2012년 이후로는 그런 연락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방류 그런 논란이 이제 벌어지고 만약에 그 시작하면은 또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 굉장히 큰 화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 정부도 지금 국제사회 그거 제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제기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아니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지금 왜 그렇게 난리치냐 이런 식으로도 비판했대요. 네. 근데 보니까 또 일본 정부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논란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좀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일본 정부는 갈팡질팡한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그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그렇게 방류를 최선으로 두고 설계를 했어요. 역으로 설계한 거죠. 우리가 방류를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려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오염수 처리를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리고 이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알려야겠다. 이제 이렇게 역으로 추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이행을 해온 거죠. 근데 하나 놓쳤던 것은 오염수 처리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은 거예요. 방사능 핵종을 없애는 데 있어서.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년간 거짓말을 해오다가 결국엔 작년에 시인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거에 효과가 대해서 없더라, 정화를 효과가 하는 없다. 과정이. 네, 네.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부분은 이제 국제사회의 관심도 늘어나고 우리도 인정을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지점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방류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라는 거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데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우리가 과정이 내부에서 걸린다. 예, 무슨 모두 고려해야 되고 모두 볼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갖춘 다음에 뭐 결정되면 다시 뭐 알려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어떤 분위기였고 네. 그게 맞나요? 팩트 네. 얘기 맞나요? 그리고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예를 들면은 전직 뭐 환경상이라든지 네. 이렇게 관련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 그거 근데 방류해도 문제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그거 뭐 바다는 엄청 넓은데 그거 조금 뭐 방류했다고 뭐 그게 문제 되겠어? 네. 그리고 그게 싸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류하겠다는 얘기네 뭐 그거 바다에 버리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상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를 마치는 날 이제 네.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방류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원자력 규제위원장 역시도 우리는 방류를 하겠다는 것이 최선의 옵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아직도 없다.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방류를 최우선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고 네. 앞으로 그것을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입장인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처리한 오염수를 내보내보고 네. 문제가 되면 그때 멈추겠다라고 입장을 표현한 건 맞아요. 네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발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 실패했다라고 시인했다면서요. 그 정화 장치 자체가. 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그 기술적인 처리를 거치고 난 오염수, 처리수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네, 오염이란 처리수. 말이 이제 거부감이 있으니까. 처리수에서도 예를 들면 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 같은 경우도 2만 배 이상이고요. 네. 삼중수소나 세슘 같은 경우도 수백 배 이상 나와요. 네. 기준치에. 네, 그리고 네. 각 처리수마다도 얼마나 오염 정도가 낮아졌는지 혹은 더 높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이 네. 너무 다른 거죠. 어쨌든 오염수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방식에 대해서 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네. 4개에서 6개 정도 방법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바다에 버리거나 방류를 하거나 아니면 땅에 묻거나 네. 아니면 이거를 뭐 증발시키거나 아니면 계속 보관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던데 어떤 방법이 가장 그러면 안전한 건가요? 그린피스는 계속 장기 저장. 장기 저장. 네, 장기 저장의 제한이 가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장 합당하고 또 실행 가능한 네.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장기 저장을 하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알프스 시스템보다 훨씬 선진화된 방사성 핵종을 없애는 데 더 유리한 네.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기술은 지금 뭐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네, 계속 있어요. 연구를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왜 안 충격적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일본의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좀 해석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인데요. 네. 네네. 사실 이 기술 도입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견적을 받고 이 회사가 어디고 조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네네. 오염수위원회에서 그 조사들을 다 했는데 네. 맨 처음에 훨씬 더 선진화된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어요. 네. 삼중수소
오염수소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스트론튬이라든지 세슘에 훨씬 없애는 데 더 유용한 기술을 차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비용 문제였어요. 이거죠 결국은. 네, 그렇죠. 이거 독일도 이렇게 하나요? 우리는 이렇게 해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게 더 있어 보인다. 이건 결국 지폐고 이건 이거죠. 동전이잖아. 이 업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결국 돈이죠 뭐. 결국 돈인데 네, 맞아요. 그 삼중수소 그거는 또 자연 생태도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원전 산업계, 친원전 학자들의 이야기죠. 삼중수소만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삼중수소만 부각을 하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들에서 냉각수라든지 이렇게 오염수가 나가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자연스럽게 운영을 하면 그냥 삼중수소가 나오는 정말 구식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 다른 스트론튬이나 세슘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유용한 오염 이미 다른 액종인 것 데서도 같아요.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삼중수소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처리 기술이 실패한 부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에 이미 나와 있는 방사성 물질들과 원전에서 사고가 나서 나온 물질들, 치명적인 공기에 노출되면 어떤 고준위 위험한 방사성 핵종들을 바로 즉사하는 체르노빌 보셨죠? 네네. 그건 영화가 아니에요. 실화예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보다 더 극심했을 것으로 쉽게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교 불가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 위험성을 낮추는 거죠. 그 배경에는 원전 피해가 너무나 극심하고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잡히기 시작하면 더 이상 원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예, 예를 들면은 산소도 얼마나 우리에게 이로운 물질입니까? 우리 호흡하는데 그렇죠. 필요하고 뭐. 근데 예를 들면 산소 100%다 이러면은 우리는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물질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제가 그래서 주워 듣기에 삼중수소가 다른 어떤 그 방사능 물질에 비하여 어떤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뭐 덜한 건 사실이다. 덜한 건 사실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도 그 삼중수소가 어디까지 그러면 일종의 기준치라는 거는 존재하는 거고 이 지금 이제 그 원전에서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폐기물들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이거는 다 안전하고 다 뭐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고 이 삼중수소의 존재가 어떤 우리 몸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 거냐 그거를 뭐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가 뭐 다 모든 임상 실험을 통해서 막 이렇게 규명한 건 아니지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기준치라는 게 존재하는 거 그 이상 우리가 장기간 노출됐을 때 어떤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건지 아직 모르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는 점에서 너무 위험한 얘기를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바다에다 딱 버리면 바다는 넓으니까 바다에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게 어쨌거나 그 생태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일본 어부들이도 굉장히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이거 진짜 큰 문제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국제사회에 같이 공조를 해달라, 이 방류를 저지하는 움직임을 같이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외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다에 뿌려진다는 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미국, 캐나다, 러시아, 호주, 중국 이게 다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나라들은 좀 어떤가요? 반응이 어떤가요? 이 나라들도 반응이 좀 늦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위중성을 봤을 때는 이상하리만치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맥락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삼중수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연구 결과가 많이 없다고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건 또 지금 제가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이것도 인용하신 거니까.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저는 뭐 제가 신문에 난 얘기밖에 모르니까요. 네, 제가 그렇죠. 뭐 물리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핵물리학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근데 저는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당연히. 네, 제가 그래서 집에 있습니다. 네,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대표. 네, 집에 저는 있습니다, 제가 되게. 그 기준에서 저희가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삼중수소 특히 저선량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네. 위험한 거죠. 바람을 일으키고요. 네. 뼈에 들어가고요. 백혈병이 되고요. 이미 입증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주변에 살다가 그런 암을 얻으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죠. 네. 그냥 소변 안에서 아이들의 소변 안에서 삼중수소가 검출이 되기도 하고요. 이건 굉장히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다 원전을 운영했던 역사가 있고 아직 산업계가 있고
그리고 일본과의 어떤 국제적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오늘 예정되어 있는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일본이나 독일,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미 국제사회화된 이 이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송이 나가는 금요일에는 뭔가 이 나라들이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나라들이 좀 뭔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기를 바라봅니다.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 근데 현재 일본 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좀 솔직해졌나요? 옛날에 정말 많은 것을 감췄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관련해서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렇고 국제사회에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죠. 결국 계속 같은 이야기 구조인데요. 일본 정부가 시민들에게 자국의 어떤 후쿠시마 오염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 큰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다가오고 있고 그렇죠. 내년이죠. 그 기점으로 우리는 이제 사고에서 다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나라 놀러 와 후쿠시마산 음식 되게 맛있어 뭐 이제 이런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겠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면 그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것인데 후쿠시마라는 동네가 그렇게 됐어요. 저 이제 집에 있는 제 생각에는 그 동네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뭐 영원히 안 된다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인식하는 그 시간 이상의 기간이 걸려야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정부는 정부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 사고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권 때 일어난 사고이고 지금 자민당 정권 특히 아베 신조가 지금 굉장히 장기간 집권하고 있는데 이 장기간 집권한 끝에 후쿠시마도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해냈고 그리고 그 해결해낸 어떤 결과로 도쿄 올림픽도 안전하게 치러냈고 지금 후쿠시마는 그 도쿄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쿄 올림픽 하는데 경기장이라든지 뭐 이런데 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걸 검증하는 성화봉송하는 것도 길이 막 원전 바로 옆이고 막 진짜? 20km 주변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문제를 불식시키고 나 아베 신조의 마지막 그 임무랄까? 뭐 물론 그것은 개헌이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쿄올림픽이라는 화려한 어떤 그런 축제로 마무리를 딱 짓고 다시 정권 재창출하고 이런 거를 가야 되는데 후쿠시마는 앞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로 모두 슬퍼하고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저 소비가 안 돼가지고 후쿠시마 농민들은 계속 슬프고 너무 슬프니까 자민당에서도 해결이 안 되나 봐 이러면서 다른 당 찍고 그게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되고 있는 거고 곧 후쿠시마 부흥은 끝날 것이고 그래서 다 우리는 행복하게 도쿄올림픽과 함께 우리 해피한 우리 일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거짓말 약간 조목조목 몇 가지가 있던데 그런 것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은 이제 후쿠시마 안전하다라는 거짓말이 가장 대표적이죠. 후쿠시마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정말 고위험군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지역 주변을 바로 성화봉송으로 가잖아요. 아니, 체르노빌도 아직까지도 막 이렇게 위험한데 9년밖에 안 됐는데 완전 유령 도시 됐잖아요. 체르노빌. 근데 이제 우리 친원전들은 제가 방금 친원전 약간 가까이 됐으니까 친원전들은 또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거짓말이 있나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염수 기술이 잘 적용돼서 잘 처리되고 있다. 오염수는 안전한 상황이다. 방류대도 안전하다. 그건 친원전들도 장담하지 못하는 사실이죠. 안전하다니. 네, 그렇죠. 그리고 오염수 방류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그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한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하다 후쿠시마산 음식물이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뭐 아이돌 먹방 후쿠시마 음식 먹방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 응원하자 먹기 캠페인 우리 도쿄 올림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자 뭐 이런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가장 최근의 사례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9월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몇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도쿄전력의 그 운영 과실에 대한 형사 기소를 했었어요. 검찰에서는 도쿄전력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판정이 났었는데 일본 법
따라서 검찰에게 이제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물론 뭐 유죄 판결이 나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도쿄전력에게 항의할 거고 이것은 도쿄전력의 엄중한 과실이고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앞으로도 계속 소송을 해나갈 거고 이미 항소를 했고요. 네. 그 소송을 통해서 드러났었던 거는 우선 이전에도 사실 알고 있었고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에도 있지만 이미 2012년에 일본 내부에서도 후쿠시마 사고는 인재다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원자력 사고 조사위원회에서요. 네. 왜 인재냐면 네. 2000년대 초반 두 번의 시그널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일본의 저명한 지질학자들이 네. 30년 안에 후쿠시마 지역, 동북부 지역에 큰 지진이 날 거다. 6도 이상의 지진이 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쓰나미가 올 수 있다. 16m 정도의 해일이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논의했었던 기록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기록에서 해일 방지하는 벽을 세우는 것까지 논의가 됐다가 네.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취소가 됐어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검색하지 마라. 근데 그것도 네. 결국엔 사실 비용 문제예요. 도쿄전력의 비용 문제인데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것이 귀책이 있냐 없냐, 사전에 알았냐 몰랐냐가 이제 쟁점이었던 거죠. 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일부러 고의로 이것을 지연한 게 아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을 지연한 게 아니다라는 명목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2020년에 조금 더 뭐랄까요, 좀 깊이 조사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일본 시민들은 한국이나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고 이후 지난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아직 여기 있고 네. 그리고 일본은 너무나 원전 재앙에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정말 꾸준하게 시민들이 연구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왔고요. 네. 후쿠시마의 음식들 그리고 대기, 토지 뭐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왔고 연구 자료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네. 시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요. 네,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일본 시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시민들의 힘이 놀랍고 대단하다는 것을 후쿠시마 주민들을 보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또 조금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그 환경상으로 그 전 고이즈미 총리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사람도 그리고 자기 그 총리로도 거론되는 고이즈미 환경상은 네. 오래전부터 네. 이제 탈원전을 주장해왔고 그 다음에 자기 그 고이즈미 춘이치로 전 총리도 이제 그 정계 은퇴 후 어느 정도 그 반원전 운동 해왔는데 네. 좀 변화를 줄 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은? 지켜봐야겠죠. 네, 물론 취임하고 나서 바로 전직의 환경상에 했던 말을 180도 뒤집는 행보를 보였죠. 후쿠시마 사고 피해는 아직 지속되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면서 취임한 당일에 후쿠시마로 달려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그 변화라는 건 실제로 실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뭐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뭐 좀 그분-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 뭐라고 했는데? 네, 기후변화에 관련된 아, 거였죠. 그것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거였나요? 네. 고이즈미 네, 기후변화. 전 총리요? 아니면 지금 우리 이제 신지로 아들 신지로 환경상. 총리 환경상. 네. 새로운 환경상. 근데 그분을 임명한 거, 그러니까 임명인 건가요? 누가 임명한 건가요? 아베 신조 총리님께서 임명을 네. 아주 해주셨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후쿠시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임명을 한 건가요? 일본 정부랑 모든-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모든 기준을 또 후쿠시마에 대한 입장만 갖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얘네 아버지 고이즈미 주니치로도 얘네 아버지. 네, 우리 신지로 하면 우리 친구 같아서 그거 아십니까? 신지로 대개 셋째 아들이면 신지로입니다. 이름이. 아 그래요? 네. 셋째 아들이구나. 네. 첫째면 다로거나 이치로거나 뭐 이러고 그렇구나. 둘째면 지로 뭐 이렇고 네. 일바. 네, 그 그래서- 주니치로잖아요. 주니치로. 고이즈미 네, 주니치로. 이치로가 나왔는데 네. 이치로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니치로. 아니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린피스 아직 아직 안 아직 끝났어요. 말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아시죠?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농담을 좀 하다가 왜 임명이 됐냐.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난번에 2010 몇 년이지 그때 선거를 할 때 네.
그때는 이제 정계 은퇴를 하 있는 상황이었고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도 아직 정계에서 그렇게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물론 이제 그 중의원이긴 했지만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자민당 정부와는 반대되는 편에 서서 그 선거운동을 했어요. 당시에 호소카 모리히로라는 네. 94년, 3년, 4년에 총리를 했던 비자민당 정권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뭐 출마를 했는데 그걸 자민당 정권에서 총리를 한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걸었던 여러 가지 슬로건 중 하나가 탈원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 원전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갖게 됐다라고 뭐 본인은 설명하고 주변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입장을 고이즈미 신지로도 이어받아서 네. 그 입장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진정성이- 신념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번에 아베 신조 내각에서 이제 어쨌든 좀 입각이 된 것은 네.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지금 3선 마지막 사실은 그 임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워낙 장기 집권했지만 네. 이제 한 번 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포스트 아베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포스트 아베라고 지금 여겨질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아베 신조 거기는 파벌 정치 아닙니까? 아베 신조가 속해 있는 파벌 안에서는 더더욱 아베 신조 후계자가 없습니다. 네. 근데 원래 그 파벌에 이제 그 속해 있는 사람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그래서 아베 신조도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키웠고 네네. 고이즈미 신지로도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 네. 파벌 소속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후계를 키우기 위해서 네. 후계가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입각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계파 안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쨌든 마지막 임기 수행 중이기 때문에 그럼 네. 레임덕이 반드시 발생하는데 이 레임덕을 발생하는 어떤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계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사들도 뭐 굉장히 그 나름대로는 요직을 주고 뭐 이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이즈미 신조로 같은 경우에는 뭐 네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럼 한번 해봐라는 차원에서 이제 환경상으로 입각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나 아베 신조는 이렇게 품어줄 수 있다. 네, 품어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면서 권력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대개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섹시하게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섹시하게 섹시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말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네요라고 얘기했어요. 뭐야?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왜냐면 그 아버지도 이상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요? 아 뭔가 갑자기 믿음이 안 가는.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내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은 희망도 가지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환경상이 뭐 그렇다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근데 다니엘 씨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1986년도에 그 체르노빌 네. 원전이 폭발한 다음에 어쨌든 독일에도 그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던 거잖아요. 그쵸. 네. 그 이후로 그러니까 독일은 약간 핵발전을 좀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뭐랄까 가고 있다. 필사적인 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때요?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쯤에 항상 TV에 그 카스토 트란스포트라는 주제로 항상 뉴스가 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핵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 폐기물. 폐기물 그렇죠. 그 핵 폐기물을 이제 기차로 계속 이동시키고 보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리고 그린피스 같은 그런 비정부 조직들도 많이 이제 막고 시위 많이 하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는 엄청 많이 뉴스에서 많이 떴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독일이 특히 이제 태양 에너지 쪽으로 좀 많은 발전하려고 했었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2022년까지 저희 전부 이제 그 핵 발전소를 없애고 웬만하면 이제 다른 에너지 출처에 좀 많이 의존하려고 하는데 조금 멋있어 보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랑스에서 그냥 그 전기를 계속 그냥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쪽에서 계속 이제 핵 발전소를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전하면 프랑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좀 좋은 발전들 보이는데 지금 아마 대체 에너지가 거의 에너지 그 뭐 생산 거의 한 35%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독일 하면 또 녹색당이 굉장히 오랜 역사와 강하죠. 예. 아주 대단한 역사를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기 요스카 피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시카 피셔 유명하죠. 굉장히 살이 많이
그 사람이 분이었는데 녹색 당에 관련된 어떤 발언보다 자기 다이어트로 항상 화제됐었어요. 엄청 그래요? 살 쪘다가 엄청 뺐다가 쪘다가 그래요? 뺐다가 하는 그걸 그런 마라톤으로 뺐다며. 네 맞아요. 마라톤 홍보대사였죠 그 사람.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녹색당이 그 전까지는 어떤 네. 뭐 패치라 켈리 이런 사람들의 어떤 비타협적인 그리고 정치 개혁 그리고 뭐 깨끗한 정치 그 말씀하신 이제 대안적인 어떤 에너지 정책 이런 거를 막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걸로 이미지가 각인됐다면 요스카 피셔 이후에는 마라톤. 맞아요. 마라톤 맞아요. 근데 독일하면 후쿠시마 사고랑 우리나라를 대비했을 때 네. 또 기억할 만한 게 사실 하나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메르켈 수상이죠. 네, 네. 후쿠시마 사고가 나기 한 반년 전에 네. 스스로 물리학자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박사님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전에 대해서 뭐랄까요, 조금 굉장히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잘 알고 그리고 뭐 친화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반년 뒤에 자신이 반년 전에 했던 어떤 정치적 공약, 그러니까 원전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실겠다, 어떤 미래적인 계획은 이렇게 소개했다라고 했던 그 정치적인 입장을 바꿨어요. 반년 만에. 네. 근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독일은 그런 선택을 반년 만에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마침 당시에 유럽을 방문했던 당시 대통령이 네. 후쿠시마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차세대 산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연사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대비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실 그것도. 오히려 먹어서 응원하는데 또 일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셋이 나란히 서갖고 오이 먹고 뭐 이런 거를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요? 네. 본인이 드셨어요? 평론가님의 기억을 믿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뭘 먹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워낙 많이 먹으셨으니까 그거는 뭐 국밥도 먹고 뭐 무조건 먹는 거였으니까. 아니 근데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판도라라는 영화 보면 맨 마지막에 감독님이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글로 끝나는데 한국은 그런 이제 땅에 비해서 국토에 비해서 그 핵 발전소 밀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이제 앞으로도 핵 발전소 4개는 더 이상 만들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현재 정부는 근데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을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새로 그러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거는 뭐 그냥 짓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로 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안 짓기로 하자라고 약간 결론을 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오류콕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사실은 뭐 공교롭게도 지금 그린피스가 신고리 오류콕이의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2심까지 해오고 있어요. 560여 명의 후원자 그리고 시민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신 소송이에요. 물론 뭐 이번 정권이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강조했던 그리고 그것을 주창했던 뭐 그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리 오류코기까지 지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는 시기는 2080년이에요. 그렇군요. 그 이후까지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신규 원전 짓지 않는 게 과연 탈원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시작부터 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저는 후쿠시마 사고의 피해가 이렇게 부각이 된 만큼 더욱 탈원전 정책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원전이냐 아니냐의 논쟁보다 원전이 너무나 무섭고 사고 시에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과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그 피해를 알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부조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번 오염수 상황을 보시면서 그걸 가장 많이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이제 보수 언론이 막 쓰면 원전 이 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쓰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무슨 뭐 원전 관련 사람은 다 무너져갖고 사람들이 다 빈털터리 될 것인 것처럼 막 쓰잖아요. 근데 그런 비판을 제기하면은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은 먼 미래에나 우리는 탈원전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외국에다가 원전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원전 수출을 하려고 중동에다가 하려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약을 한 것이고 그것을 지켜가는 태도는 좋은 것이지만 좀 더 그 공약의 취지에 맞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일본의 그
네. 물 얘기가 오염수 네. 훌륭하시네요. 그런 생각을 맞아요. 네. 해야죠. 집에 있다 보니까 별 생각 다 하게 되요 할 일도 없고 뭐. 그런 생각을 해야죠.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타협 없는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도대체 우리한테 타협을 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환경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선택하면 저는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그린피스라는 단체는 서양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동양권에서는 아직 뭐 인식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열심히 있거든요. 해야겠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더 열심히 하는 건 조언 감사합니다. 아니요, 비슷한 거 아닙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해야 돼요. 아니, 본인이 왜냐면- 홍보 영상도 찍으셨으면서 네. 본인 책임 아닌가요? 아니 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니 2년 전에 제가 그 홍보 영상 섭외가 들어와서 같이 한번 참여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린피스 직원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사실 그린피스도 뉴스에서 많이 또 이제 등장하고 많이 그래도 좀 알려져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진 않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고래 사냥 때문에 엄청 많이 활동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에 만약에 이제 그 방류 그 오염수 논란이 일어났을 때는 뭐 일본 그린피스나 국제 그린피스가 어느 정도 좀 많은 활동하고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네, 막아야죠. 일본 사무소, 저희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는 항상 후쿠시마 주민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고민하는 도쿄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지금 일본의 그린피스 저희 사무소는 후쿠시마 지역의 어업협동조합이라든지 주민들과 항상 교류를 맺으면서 이 일들을 대응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2011년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한 20일 만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 일본 사무소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여태까지. 들어가신 분은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근접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조사들 이게 어느 정도까지 퍼지고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나 내년에도 꼭 이루어지겠죠. 네, 그 조사가. 저한테 누가 그린피스나 대단히 과격한 단체다 조심해야 된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격해 보이시나요? 아니 저는 잘 모르니까. 아니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집안에서 이제 네. 여러 가지를 찾아보신 네. 결과 어떻던가요? 과격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강하게 나가야죠. 착각하신 뭐. 것 같은데 다른 단체랑 누군가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더니 비폭력 직접 행동을 하죠 저희는. 네, 그 비폭력인데 직접 행동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매달리기. 왜 이렇게? 매달린다. 아니 근데 지금 과격해질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타 툰백도 엄청 많은. 전 과격한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부시고 운동권 출신. 때려부시고. 하지만 비폭력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네. 언제 어떻게 장담을 못하겠네요. 폭력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은 편리함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대가로 지금 뭐 어떤 지구 온난화라든지 어떤 새수면 상승, 뭐 물 부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구의 어떤 그 뭐 온도가 지금 2도로 올라가면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요? 지구는 이미 굉장히 위험하죠. 기후 변화가 아니라 사실 지금 기후 위기고 기후 재앙의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지역에서는 이미 그걸 체감하고 있어요. 네. 뭐 계절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나오는 뭐 과일들이나 네. 다 다르고요. 그리고 추운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이미 다 서식지가 파괴될 만큼 네. 뭐 어떤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지 설명하면 정말 수두룩 빽빽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후 재앙의 시기에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대안을 선택하면 되겠죠. 네. 그 대안은 원전이나 석탄이 아니고 내연 기관차가 아니고 전기차 그리고 태양 에너지로 우리가 자연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네. 방식으로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식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용을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로 인해 발생하는 또 이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네. 예를 들어 석탄이나 원전이 아니면 뭐 지금 요즘 얘기하는 걸로는 뭐 LNG도 있고 대체 에너지 또는 뭐 재생에너지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지만 다들 이제 뭐 전기요금 단가는 높아질 것 같고 그런 걸 했을 때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도 뭐 비싸지 않습니까? 뭐 안 비싼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비싸요. 전환에도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고 나아가서는
과연 전기를 그냥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끼면 이게 문제 해결되는 건가? 이런 의문도 갖고 있어요. 네. 진짜 우리가 가정에서 전기를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또 일하러 가는 일터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정말 모든 전기와 또는 이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정말 쓰면은 우리 원전으로 발전 안 해도 되는 거냐? 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그런 이제 대량의 어떤 전기 소비 또는 대량의 에너지 소비를 통해서 사실은 산업 구조가 돌아가는 거고 그래야 상품이 생산되는 거고 그래야 경제가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더 편리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네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집에서만 있어서 너무 배가 불러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덜 발전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좀 덜 편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네. 뭐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또 하기가 어려운 게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거든요. 나만 이렇게 뭐 착하게 산다고 또는 또 나만 뭐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선택하기도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활동을 해서 대안을 너무 만드니까 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집에 산업 있으니까 발전을- 크게 생각하게 돼요. 사실 큰 생각이라고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가격한 거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네, 여쭤보고 싶어요. 대안이 아니면 재앙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오늘 집에 가시면 꼭 그린피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기차 구매 가이드라는 아주 멋있는 차가 멋있는 책이 있거든요. 네. 네. 보시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잘못된 어떤 편견은 금방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안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네. 지금 대안을 택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재앙을 맞이하느니 저도 대안이 그렇게 훨씬-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전기 너무 많이 쓰고요. 네. 전기 싸요. 한국은 굉장히 싼 편이에요. 굉장히 싼 편이고 정말 그냥 불만 이제 불 켜는 것만 봐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밝은 거 좋아해요. 불필요한 불까지. 물론 제가 일반화시키고 싶진 않지만 네. 제 주변 친구들이나 보면 옛날에 독일 놀러 왔을 때 제 친구 3명 놀러 왔거든요. 근데 계속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둡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필요하지 않거든요. 엄마가 예를 들면 엄마가 거실에만 있는데 책 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다른 방에 다 전부 다 불을 꺼놓고 그냥 촛불 2개 켜놓고 거의 책을 이제 읽으면서 와인 마셨는데 친구들이 엄청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집 이렇게 어둡냐고. 그 불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어느 정도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기세도 너무 싸요, 한국은. 그래서 막 쓰는 거 있어요, 확실히. 네. 그 제가 얘기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 문제라는 겁니다. 정치적 문제라는 그 어떤 그 길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 같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물론 개별적인 실천이나 이런 것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그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전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문제까지 그쵸. 어떤 고민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네, 이거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이 생각을 집에서 하게 된다는 거죠. 독일에서 사실 메르켈 총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 그 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 에너지를 완전 대중화시키기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생산을 대체 에너지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기술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35%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100%로 올리기에는 정말 아직 아마 몇십 년 더 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좀 작은 변화부터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우리가 수요를 낮춰야지 공급도 이제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집에서 해봤던 생각입니다. 그 저도 집에서 오늘 촬영 오기 전에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서 아까 저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국가 단위로 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국가 단위로 가도 어느 국가가 예를 들면 그런 실천을 통해서 성장률을 떨어뜨리려고 시도를 하고 네. 우리가 그러면 좀 덜 성장하더라도 좀 발전에 뒤떨어지더라도 탈원전하고 뭐 녹색 정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중국, 미국, 뭐 그다음에 어디 인도 이런 나라들이 막 발전은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하죠? 과거에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했는데 네네. 지금 뭐 다른 용어를 쓰는데 아무튼 그런 데들이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되니까는 더 많은 자연을 더 많이 착취해가지고 더 많이 발전할 겁니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사실 안 하는 나라만 바보가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국제기구라든지 어떤 그 여럿이 모이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기구에서 사실 그걸 정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틀들을 만들어야 되고 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이런 거는 뻥 차버리잖아요. 네. 그걸 못하게 그 나라 국민들이 막아야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녹색 모함은 흔히 드는 경고 있지 않습니까? 실천은 지역적으로, 뭐 사고는 지구적으로, 뭐 그거 맞나? 모르겠네. 근데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그게 굉장히 이제 여태까지 역사가 흘러왔던 방법이죠. 근데 구시대적인 관점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석탄을 더 떼지 않고 원전을 더 돌리지 않는 나라가 바보가 아니라 더 똑똑한 국가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은 바보가 아니고요. 발전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 바보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기후 악당입니다. 맞아요. 기후 악당이에요, 우리는. 네, 기후 악당이에요. 한국은 지금 기후 정상 그 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가 얘기했죠. How dare you라고. 네.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 짓밟을 수 있냐고. 네. 한국은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데 가장 앞장서 있는 국가 중에 한국입니다. 플라스틱 소비 1위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악당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 후쿠시마 사고가 원래 클로징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후쿠시마 사고는 자연재해였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후쿠시마 사고는 인재였다라고 장마리 캠페이너께서 말씀해 주셨고 인재였고 그 다음에 오염수 방출 문제는 더 심각한 인재가 네. 될 수 있다. 이게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본은 제발 이 범죄 행위를 멈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장마리 캠페이너님 그리고 김민아 평론가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우리 사회는 2달 넘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은 민주주의의 동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의 시간은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의 자격, 교육 공정성, 특권의 대물림, 586 세대의 특권 등 우리 사회가 가진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공론화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과도한 수사가 논란이 되면서 이러한 갈등은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로 바뀌었고 9월 28일, 10월 5일 서초동 앞을 가득 메운 촛불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등이 10월 3일 강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겨레 21 1282호는 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일단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촛불을 들었던 이들을 소환했습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 참석한 분들과 참석하지 않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초동 촛불에 참석한 분들은 2016년 촛불 들었을 때 외쳤던 것처럼 검찰개혁이라는 게 정상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검찰이 선출된 권력에 반기를 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특히 11시간 압수수색, 또 조국 장관 자녀 일기장 압수수색 등의 분노를 많이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 또 이런 마음과 연결되고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심리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촛불 무대에 써 있죠. 이제는 울지 말자, 이번에 지켜내자, 우리의 사명이다는 구호가 나오는 것과 연결됩니다. 반면 2016년 촛불을 들었던 이들 중에는 서초동 촛불에 비판적인 분들도 계세요.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조국 장관으로 불거진 논란 때문에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구호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본인들이 가진 노동의 문제나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 에너지가 발현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왜 조국 장관만이 검찰개혁에 적임되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다시 정치의 시간이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집정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 서초동 광화문 촛불을 갈등의 시작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시민들이 각자의 의사를 거리를 나와서 표현한 것이니까요. 근데 그걸 조정하고 관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국회도 거리의 정치에 자신들의 존재감이 사라질까 봐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지 10월 7일 날 여야 정치협상회의를 신설 운영하기로 하면서 다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가 검찰 개혁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조국 장관 사태로 갈라진 시민들의 마음을 잘 다독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1 이승준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언더 더 씨입니다. 네, 영화 속에 앞서 좀 놀라운 정보가 들어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놀라운 정보요? 편집장님,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사회를 보셨다면서요? 사회는 아니고요. 네. 개막식 중계를 했죠. 이시연 그 탤런트 네네. 그리고 이제 오정현 아나운서랑 같이 개막식 중계를 봤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군요. 그러니까요. 아니 매주 이거 시키는데 갑자기 좀 미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분께 우리가 맨날 이렇게 춤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요. 즐겁습니다 저는. 네. 다행이네요. 자,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된 작품은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죠.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류 최악의 인재로 기록되어 있는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바로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서 열렸던 제71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 이렇게 주요 부문상을 받으면서 무려 10개 부분에서의 그 트로피를 들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그 에미상 드라마 부분에서의 주인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작품입니다. 1986년 4월 26일 그 우크라이나 프리피아트 지방이죠.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창밖에서 무언가 정말 크게 폭발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 이 폭발 소리에 잠이 깬 그 남편이자 소방관인 이 바실리 이그나텐코라고 하는 인물이 화재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고요. 이 출동할 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고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폭발에 의해 생긴 그 충격 때문에 이 마을은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되고요. 몇몇 발전소 연구원들은 피를 토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처럼 방사선에 대한 그 인식이 별로 없을 때 이 사람들은 내 몸에서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끔찍하게 다들 죽어나갔던 것이죠. 네. 그렇게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리스 세르비나라고 하는 이 당시 소련이죠. 그 장관회의 부의장이자 연료동력부 장관인 이 보리스 세르비나가 파견이 됩니다. 네. 혼자 간 게 아니고요. 바로 원자력 연구소장인 이 발레리 레가소프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과 대책 그리고 이 시민들의 협조 같은 것들이 이후에 쭉 펼쳐지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당시 소련은 이걸 은폐하게 급급하고 그렇죠. 사람들도 대피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 수습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자기가 희생될 걸 알면서도 나서가지고 뭐 잠수부라든지 아니면 광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면서도 이제 그거 수습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찡하기도 했었는데 그 말씀하신 그 장면이죠. 바로 이 그 사도프 그 석탄부 장관이 네. 이제 광부 45명을 체르노빌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광산을 찾아가는데요. 이때 그 당신들이 없으면 이 방사능 물질이 이 흑해까지 흘러 들어가서 네. 생명에 엄청난 위협을 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때 정말 그 거의 옷을 다 벗고 있던 이 광부들이 맞아요. 정말 차례차례로 그럼 하겠다라고 하면서 걸어가면서 정말 이게 멀끔하게 있는 그 장관 얼굴에 이렇게 맞아요. 이 검댕을 하나씩 묻혀가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막 다 묻어 있으니까 이제야 석탄부 장관 같네요. 맞아요. 라는 말을 하면서 가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 작품 속에서 이런 뭐랄까 이 국민들의 모습이 정말 그 위태롭고 뭐 처량하기까지 하지만 뭔가 그 당시 그 사회주의 그 국가 그 국민들의 어떤 이 자부심 맞아요. 이런 것이 좀 느껴져서 네. 굉장히 그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양가적인 입장으로 이 작품을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레가소프 박사가 진체를 녹음하고 자살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5화 때는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 좀 거짓말 또한 약간 서로 약간 그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거짓말이라는 개념도 참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국민들 빨리 좀 대피시키고 좀 진실 있게 그건 대처해야 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큰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일부에서도 이미 그 대사가 등장하지만 이 거짓의 대가란 무엇인가? 그 거짓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체르노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또 후쿠시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여러 그 저작들이 나왔어요. 제가 최근에 인상적으로 봤던 책이 이제 오시카 야사키가 쓴 그 멜트다운이라고 하는 그 책이었는데요. 그 부제가 이렇습니다.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는 어떻게 일본을 침몰시켰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또 역시나 이전에 체르노빌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정부는 이렇게 숨기고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걸 또 막고 또 미래를 꿈꿨던 것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인류의 비극을 겪으면서 왜 사람들은 교훈을 얻지 못하나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청년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고용된 청년이 나오는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동물들 다 쏴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 동물들이 다른 데 가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최근에 우리가 돼지열병 때문에 살처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그 돼지들의 모습들, 그다음에 그 돼지들을 살처분을 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자살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 노동자들의 굉장히 뭐랄까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도 좀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작품이 뭔가 그 인간 살처분을 좀 그린 작품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부였던 것 같아요. 그 사부 오프닝에서 그 할머니가 사실은 대피를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대피할 수 없다. 이렇게 80 넘은 할머니가 왜 버티는 거냐고 또 물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평생 이곳에서 살았고 그때마다 군인들이 들이닥쳤는데 자네가 지금 처음이 아니다. 예전에 스탈린이 왔을 때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왔을 때도 난 그냥 여기 살았다. 보이지도 않는 그런 뭐 방사능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여기를 떠날 수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게 또 소 젖을자면서 그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와 관련된 여러 다큐들을 보면은 지금도 후쿠시마로 언젠가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전히 또 인근 마을에서 그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뭐 요즘에 그 돼지 살처분 뭐 또 인간 살처분까지 더해져서 이 인류의 비극 정말 이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나서야 했다는 점인 것 같은데 체르노빌 아예 그냥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정부가 지금 뭐 후쿠시마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그것을 소비하고 거기서 이제 올림픽까지 다 한다는데 이거 약간 도시 괴담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후쿠시마가 체르노빌로부터 좀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체르노빌은 그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끔찍한 인재가 벌어졌지만 그 위에 뭐 사후 수습이라든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하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철저하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그 끔찍한 재난이 벌어졌던 장소나 이런 비극의 장소에 사람들이 이제 관광하듯이 투어를 가는 것을 이제 다크 투어리즘 또 뭐 블랙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 드라마 이 체르노빌 때문에 이 체르노빌 그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로 정말 그 투어를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한데 지금 후쿠시마를 보고 있으면은 후쿠시마, 일본, 미국 같이 연결돼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독일 공영방송이죠. 이게 GDF에서 만든 이 다큐멘터리가 한 편이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은 이 미국과의 연관성도 조금 짚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후쿠시마 제1호 원자로가 1970년대 미국 회사에서 만든 것이고 이 오래된 이 미국에서 그런 원자로를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원자로를 관리, 감독, 감시하는 작업까지도 미국 회사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쿄 전력 입장에서는 가져와서는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수입한 건데 미국에서 다 알아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 이후에 뭐 89년에 굉장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고 그 전후로도 이런저런 그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도쿄 전력과 그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감추기에만 급급했죠. 이 원자력 그러니까 원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상이 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최근에 또 그 일본이 그 미국에서 막 옥수수를 뭐 몇 조 원씩 뭐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 그 후쿠시마의 비극이 또 한 번 뭐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미국, 일본 그리고 후쿠시마에
이렇게 좀 연결된 이런 연관성이죠. 연관성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언더 더 시에도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코너가 있죠. 시청자 이벤트요. 네, 맞습니다.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터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말, 글, 네트워킹. 이다혜 작가의 체감 정년 갱신 프로젝트. 출근길의 주문이라는 책을 한겨레 출판사 제공으로 문제의 정답을 맞추신 분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내겠습니다. 드라마 체르노빌의 제작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1번 HBO, 2번 한겨레 TV, 3번 H2O, 그리고 4번 JSC. JSC가 뭐예요? 모르시죠? 네. 큰 분, 주성철의 이니셜입니다. 드라마까지 제작하시는군요. 저도 몰랐네요. 네. 그렇죠. 국제 영화제에서 네. 중계까지 하시는 네. JSC 유명한 분. 네. 네.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 honeytv@honey.co.kr이고요. 보내주실 때 성함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에 대처하는 책임자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드라마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계속 그 역사를 배워나가는 것이 그 희생된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늘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Under the Sea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라이브인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창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의견으로 참여해주시면 시청자와 함께하는 더 풍성한 라이브인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라이브인에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더 많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만나는 라이브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꼭 눌러주시고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깊이 있게 나누는 라이브인. 다음 주에도 무게를 덜고 깊이를 더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